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그리고 사리사 팔랑크스. 이제 그 강렬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대리석의 하얀 기둥에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광장의 돌바닥 위로 샌들의 발소리가 은은히 겹쳐지며 청동 갑옷이 한낮의 태양을 쪼개듯 반사하던 자리. 당신께서 그리스를 떠올리실 때 눈앞에 스치는 그 찰나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아테네의 웅변과 스파르타의 규율을 거의 반사적으로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그들이 아닙니다. 북방의 산맥과 강 사이, 아침 안개가 들판을 더디게 벗어날 때까지 숨을 고르던 변방의 왕국.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끝끝내 견디며 먼지와 바람 속에서 기회를 훔쳐보고 마침내 남쪽의 질서를 갈아엎은 그곳. 그리고 한 자루의 긴 창으로 역사의 중심을 비틀어 돌려세운 사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입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사리사. 그 창끝이 어떻게 전장을 재조립해 고전 그리스의 전쟁법을 낡고 바랜 문서로 밀어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그 이야기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남긴 상흔은 도시의 벽돌과 시민의 가슴 모두에 깊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승자의 깃발을 꽂았지만 그 깃발 아래 땅은 곧바로 균열났고 틈 사이로 테베가 몸을 밀어넣어 순간의 패권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테베의 광장에도 균열이 번졌습니다. 내부의 갈등, 주변 도시들의 시기, 전쟁 경제가 남긴 피로가 밤마다 등불의 불꽃처럼 흔들렸습니다. 아테네는 다시 바람길을 타려 했습니다. 배전 아래로 에게해의 물결이 반사광을 흩뿌렸지만 항로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가로섰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목재와 광물의 줄기는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항구의 상인들은 손가락으로 주파나를 더듬다 말고 먼 바다의 수평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남쪽의 폴리스들은 헤게모니를 차지했다가 다시 잃고 또다시 찬스를 노리며 서로의 발목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이 혼탁한 소용돌이의 장외에서 마케도니아, 산과 평야가 어깨를 맞대고 누운 그 왕국은 남쪽 세력의 간섭, 북서의 일리리아와 북동의 트라키아 부족들의 약탈, 그리고 무엇보다 왕권의 목덜미를 노리는 내부 귀족 가문들의 이권 다툼에 눌려 있었습니다. 국경에 봉화대는 자주 불붙었고 국고의 바닥은 차갑게 드러났으며 호출에 응답해야 할 병력은 웅장해 보이되 속은 헤어질 듯 켜켜이 달아버린 낡은 밧줄 같았습니다. 바람만 세게 불어도 끊어질 듯. 이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필리포스가 왕권을 잡자마자 군사 외교 재정 제도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물려 돌리려 했던 까닭이 선연해집니다. 그는 문제를 줄 세워 하나씩 도려내는 외과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솟구치는 터진 관정 위로 거대한 밸브를 얹어 압력을 균등히 분산시키며 물길 자체를 바꾸는 설계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급할 때는 한 박자 늦춰 숨을 고르고 가능한 순간에는 번개처럼 찌르는 자. 그 계산된 호흡, 한숨, 정지, 질주, 이 마케도니아의 부상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꾸었습니다. 먼지의 결이 달라지듯 시대의 흐름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모든 답을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 테베에서 인질로 지냈습니다. 석양 무렵 도시의 성문은 붉게 물들었고 회랑을 가르는 발소리 사이로 군관의 명령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테베는 에파미논다스와 펠로피다스가 새로운 전술의 언어를 짓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정 날개를 깊고 무겁게 만들어 적의 강점을 비틀어 꺾는 열의 재배치, 보병, 기병, 경장병을 느슨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엮어 움직이는 상상력, 병사의 근력과 규율을 일회성 동원이 아닌 숙련의 자본으로 축적하려는 고집. 패자의 아들이자 포로였던 그 시간은 굴욕이라기보다 육중한 문틈으로 전장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었습니다. 패왕의 도시가 왜 강한지, 그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훗날 사리사라는 긴 창이 만들어낸 초연결적인 대열의 호흡은 바로 그 배움을 역번역해 자기 언어로 옮긴 결과였습니다. 석검을 만지던 손이 강철을 쥐는 법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로 가는 길은 진창을 헤치며 걷는 밤행군이었습니다. 기원전 359년 형 페르디카스 3세가 일리리아의 바르딜리스에게 참패하자 왕국은 절벽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 계승권을 둘러싼 이복 형제와 외척의 속삭임이 칼집을 더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테네의 뒷배를 입은 왕위 도전자 아르게우스가 성문 밖에 말을 메었고 북방의 파이오니아와 트라키아 족장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불을 뿜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혼돈을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첫 불꽃부터 눌렀습니다. 파이오니아 족장에게는 금과 약속을 내밀어 시간을 샀고
트라키아의 촉수에는 인질과 혼인으로 걸쇠를 걸었습니다. 아르게우스에게는 아테네 병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해 그들의 뒷배를 욕심없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빚진 시간으로 군대를 다시 빚어올렸습니다. 사면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아 재편성했고 탈주자의 자리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병적에 다시 써넣으며 줄을 맞췄습니다. 왕실 무기고는 밤낮 없이 망치 소리로 떨렸고 부러진 창끝이 새 강철로 바뀌었으며 진흙 묻은 방패띠가 또박또박 새 구멍을 뚫었습니다. 행군의 보폭과 창끝의 각도를 통일하는 훈련이 하루의 리듬이 되었고 전투 전에는 대형과 지휘선을 다시 그렸으며 전투 후에는 귀족들의 충성을 선물과 볼기, 약속과 인질이라는 채찍과 당근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일리리아 앞에서 또 한 번의 굴복은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찢겨 회복 불가능의 파열로 남는다는 사실. 그 문장은 그의 잠을 짧게 만들고 새벽을 먼저 깨웠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전쟁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 그 보이지 않는 강줄기도 지휘했습니다. 북동부 판가이온 산맥과 그 주변의 금은 광맥, 에게로 내려가는 강과 산로, 그리고 바닷길의 관문 도시들을 차례로 움켜쥐었습니다. 엠피폴리스를 손에 넣을 때 성벽 위에 깃발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강가의 배들은 노를 멈췄습니다. 크레니데스를 새로 일구어 필리피라 이름 붙였을 때 그의 눈앞에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닌 국가 재정의 수로망이 도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안정된 화폐 주조와 광산의 조세, 병사의 월급과 말의 사료, 공성장비를 만드는 기술자의 급여와 불꽃 튀는 공방, 창과 머리끈을 실어 나르는 마차의 바퀴살까지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능케 하는 피는 결국 은과 금으로 변환된 땀에서 흘렀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자금줄을 움켜쥐는 순간 자신이 야전 사령관을 넘어 국가라는 기계를 설계하고 유지보수하는 총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조한 금화, 이른바 필리피오는 곧 에게해 전역에서 통용되었고 그의 신용은 먼 도시의 시장과 환전상의 손을 거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시장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동전 더미 속에 왕의 얼굴이 규칙적으로 박혔습니다. 통치는 이미 전장 밖에서도 작동했습니다. 군사 조직의 이름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왕 곁을 둘러싸던 귀족 기마대 헤타이로이는 단순한 호위가 아니라 결정타를 책임지는 전장의 망치로 재훈련되었습니다. 새로 편제된 보병에게는 페제타이로이, 보병 동무들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왕과 전장을 함께 나누는 동무라는 이름은 명예였지만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더 긴 창을 쥐었고 더 가벼운 방패를 팔뚝에 걸었고 더 깊고 촘촘한 대열의 하나의 섬유가 되었습니다. 병참은 행군로에 창고와 교량을 늘어놓아 대형의 굶주림과 지연을 잘랐습니다. 왕실의 시종으로 선발된 귀족 자제들 바실리코이 파이데스는 인질이자 인제군이 되어 충성의 끈과 능력의 사다리를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충성과 보상, 위협과 승진, 네 가닥 밧줄이 서로 꼬여 단단해지자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즉흥적 인파가 아니라 분해 가능한 모듈과 결합 가능한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가 되었습니다. 기름 먹인 쇠톱니가 어둠 속에서도 소리 없이 맞물리듯 동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긴 창 사리사의 그림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시지요. 필리포스는 더 긴 창이 더 먼 곳을 찌른다는 단순한 산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리사는 전장의 언어 자체를 바꾸는 문법 개혁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쥐어야 하는 길이의 창은 병사의 어깨와 척추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었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방패는 더 작고 가벼운 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팔뚝에 끼는 작은 라운드 방패는 창의 균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방어를 최소한으로 보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오밀조밀하게 정렬해야 했습니다. 앞줄과 뒷줄의 간격은 신체의 절반, 한 발의 절반까지 정밀하게 맞춰졌고 그 간격에 바람이 조금만 더 스며들어도 지휘관의 호령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맨 앞 몇 열의 창끝은 하나의 숲이 되어 적을 맞이하고 뒤의 줄은 그 숲을 지탱하는 줄기와 뿌리가 되었습니다. 앞줄이 꺾이면 뒷줄이 반발 전진에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 반발은 한 사람의 재빠름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합의된 호흡이었습니다. 깊이와 밀도가 유지되는 한 적의 칼과 창은 점점 더 닿기 어려워졌고 설령 비집고 들어온다 해도 이미 5, 6개의 창끝을 동시에 뚫어야 하는 지옥문 앞에 멈췄습니다. 그 대형이 전장에서 회전하고 구부러지고 벌어지고 다시 죄어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깃발이 한 번 기울면 수백 개의 창끝이 같은 각도로 방향을 틀어야 했고 어느 한 병사의 느슨함은 바로 옆 5사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훈련이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훈련을 농한기 한철의 노역이 아니라 평생이 투자된 직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붓과 필이 압축된 구령어와 깃발의 각, 손짓의 리듬이 병사들의 근육 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는 지루함이라는 적과 맞붙었습니다. 창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번쩍일 때까지, 발꿈치가 같은 흙먼지를 동시에 일으킬 때까지 반복은 전술이 되었습니다. 사리사 대형이 만들어내는 전면의 압력만으로 전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포스는 옆구리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사리사의 느린 회전과 밀도의 약점을 보완할 유연하고 노련한 보병 하이파스피스타이가 대형의 측면을 부드럽게 따라다니며 출렁이는 빈틈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가파른 둔덕을 타고 올라 막힌 숨통을 트듯 돌파구를 만들었고, 때로는 성문 앞에 달려들어 사다리를 걸었습니다. 헤타이로이 기병은 쐐기 모양의 대형으로 훈련되어 적의 전열에 미세한 금이 가고 고개가 반뼘 돌아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사리사가 만드는 거대한 모루와 기병이 던지는 망치의 충격, 여기에 투창병과 궁수, 투석병이 보내는 얇지만 끊임없는 비바람의 압박이 겹쳐지면 전장은 하나의 공정 라인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고정 압박 고리비, 옆과 뒤에서는 포위 갈라치기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파괴였지만 그 파괴의 잔해 위에 마케도니아의 새로운 질서가 서서히 그러나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 남는 것은 깃발의 그림자와 새로 짜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기술은 공성전에서 더 또렷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더 무거운 공성탑이 천천히 그림자를 끌고 나아갔고, 더 빠르게 조립되는 공성 사다리가 성벽 아래에서 숨가쁘게 자라났습니다. 강철 목과 가죽으로 보강한 바퀴는 돌길을 덜컹거리며 버텼고, 발리스타와 투석기의 활시위는 돌과 쇠를 더 멀리, 더 깊숙이 날려보냈습니다. 도로와 교량은 무겁고 길어진 장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다져졌습니다. 그 축적의 끝에서 도시 국가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던 성벽의 신화는 조금씩 부식되어 갔습니다. 그냥 참아내면 언젠가 적이 지치리라 믿던 안도의 시간, 필리포스는 장비와 현장 기술, 그리고 돈으로 그 시간을 잘라냈습니다. 새벽의 성벽 위에서 파수병이 들었던 바람소리는 이제 공성 장비의 바퀴와 줄의 삐걱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외교의 회전문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필리포스는 칼과 혼인, 선물과 위협, 연회와 맹세를 번갈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아페이론처럼 많은 동맹을 맺었지만 동맹이란 언제든 뒤집히는 얇은 가죽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동맹 사이의 박음질을 유심히 살피며 올가미가 느슨해지는 지점마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리리아와는 공세가 아니라 혼인의 매듭으로 휴지선을 만들었고, 에피로스와는 결혼으로 피를 섞어 뒷문을 단속했습니다. 테살리아에서는 채무를 떠안는 은인의 얼굴로 다가가 그 대가로 말의 평야와 병참의 관문을 확보했습니다. 성문을 부수는 데 능숙했지만 성문 앞에서 괴짝을 열어 상대의 욕망을 반으로 접게 만드는 일에도 능했습니다. 아테네를 상대할 때 그는 정면 충돌 이전에 그들의 벗과 식민지 혹은 항로의 작은 매듭부터 풀거나 끊었습니다. 전장의 끝이 평화의 시작이라 믿는 이들도 있었지만 필리포스는 알았습니다. 전장에서 이겨도 도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평화의 테이블에서 결국 새 칼집을 열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전장과 연회를 같은 호흡으로 운영했습니다. 잔을 기울일 때는 다음 전투의 길목을 떠올렸고, 창을 겨눌 때는 다음 협상의 의제를 떠올렸습니다. 와인의 표면에 흔들리는 등불의 불꽃처럼 그의 계산은 늘 두 겹으로 떨렸습니다. 그의 정치는 내부를 향할 때 더 날카로웠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왕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혜택을 갈망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그 갈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왕이 뿌리는 토지와 노획물, 잠시 맡기는 요새의 지휘권과 변방, 소도시의 관리직은 전공과 충성의 저울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실리코이 파이데스 제도로 귀족 자제들을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인질이면서 학교였고 구속이면서 사다리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왕의 식탁과 사냥터 훈련장과 작전실을 오가며 한 사람의 취향과 한 나라의 방향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충성의 고리가 촘촘해지자 반역의 동기는 효율의 언어로 포장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배신의 계산은 매 순간 미래의 손실로 환산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은 이렇게 다층적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대승으로 탄생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의 작은 발걸음, 개선된 보급품의 묶음 하나, 새로운 도로의 교각 한 틀, 광산에서 올라온 따끈한 원광의 무더기,
젊은 병사의 반복된 창 밀기 훈련, 단정이 찍힌 화폐의 왕상, 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행군이었습니다. 그 행군의 선두에는 늘 같은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잣대로 가르고 적절할 때 더디게, 필요할 때 번개처럼 움직인 사람, 필리포스 2세였습니다. 그는 눈발 섞인 바람 속에서도 고삐를 단단히 쥐었고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창끝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림의 외곽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변방의 왕국을 단숨에 중심으로 밀어올린 왕을 떠받치는 군대, 군대를 먹여 살리는 재정과 땅을 굳히는 외교와 혼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호흡으로 묶는 훈련과 제도. 그렇다면 이 복합체를 실전에 올렸을 때 전장을 실제로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긴 창의 숲, 사리사 팔랑크스 자체입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그 대열을 해부할 것입니다. 사리사의 길이와 무게, 손과 어깨의 위치, 열과 간격의 기하학, 깃발과 구령의 규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이파스피스타이의 기동과 헤타이로이의 쐐기 돌진, 공성 장비의 느린 굴림과 맞물려 고전 그리스의 전술서를 낡은 지혜로 밀어냈는지 실제 전투 장면 속으로 당신과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창의 숲을 가르는 바람 소리, 쇠와 쇠가 스치며 내는 낮은 윙윙거림, 말발굽이 흙을 때려 올리는 둔탁한 타금, 심장의 박동이 그 모든 소리에 박자를 맞추는 순간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사리사 팔랑크스를 이해한다는 일은 긴 창이 더 멀리 찌른다는 상식의 언덕에서 멈추지 않는 여정입니다. 6m 사람의 키 몇 곱을 더한 사리사는 그 길이와 균형, 재질과 결합구, 운반과 보수의 습관까지 하나로 묶여 병사의 하루를 다시 빚었습니다. 이마를 스치듯 반짝이던 앞쪽 촉과 소매는 무게 중심을 전방으로 끌어당겼고 뒤끝의 철제 꼬리 끝은 흙바닥에 박혀 몸을 세우거나 흔들림을 가라앉혔습니다. 휴식대 병사들은 어깨끈에 그 무게를 나눠 걸어 뼈대의 피로를 덜어냈고 행군 중에는 나란히 선 두 사람이 서로 각도를 맞춰 창대를 비스듬히 올리며 바람결에도 엉키지 않게 거리를 재었습니다. 두 손을 모두 내어준 구조 때문에 방패는 팔뚝에 고정되는 소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순간의 개인 방어력만 놓고 본다면 손해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필리포스가 빚고자 했던 것은 영웅담 속 1대1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몸이 같은 욕심과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고 일정한 호흡으로 선을 그리고 면을 붙들어내는 하나의 커다란 생물이었습니다. 전방에서 3-4개의 창끝이 동시에 공기를 찢고 뒷줄의 창들이 일정한 각도로 차례차례 낮아지며 창의 층을 이루는 순간 적은 접근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병사가 타이밍을 놓쳐도 빈틈은 뒤에서 내미는 쇠촉이 꿰매듯 메웠고 옆자리의 호흡이 흔들려도 대열의 리듬은 각자의 불안과 실수를 삼켜냈습니다. 이 리듬, 바로 이것이 사리사 팔랑크스의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 심장을 만들기 위해 필리포스는 훈련을 전례 없이 규격화했습니다. 신타그마라 불린 소전술 단위는 전방 밀집에서 좌우익 기동, 후진과 측면 전개, 급회전까지 지휘관의 구령과 신호에 한 박자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장창의 길이는 전환을 무심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발목과 무릎, 고관절 각도를 표준화해 최소한의 보폭으로 최대한의 각도 변환을 만들어내는 법을 뼈와 힘줄에 새겨 넣었습니다. 앞사람의 발 뒤꿈치가 드는 순간 뒷사람의 발이 앞을 딛는 그 미세한 찰나가 100번, 1000번의 반복으로 몸에 기억되었습니다. 대열 간격은 한치의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았고 창을 낮추는 높이는 분대장의 구령과 나팔피리의 신호에 맞춰 한 박자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밀집과 완화, 두 간격의 호흡 전환, 방패와 방패가 맞닿는 초밀집으로 정면의 압박을 키우는 방식, 때로는 대형을 얇게 늘려 전선을 넓히는 요령까지 모든 설계는 한 명의 동작이 아니라 동작들의 화음이 이어지도록 짜였습니다. 종이에만 남은 매뉴얼이라면 그것은 장식이었을 것입니다. 필리포스는 행군과 야영, 야습과 퇴각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훈련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진흙탕과 완만한 경사, 포도밭과 올리브밭 사이 고랑을 지날 때 사리사를 어느 각도로 비스듬히 들어야 서로의 창이 부딪히지 않는지, 장창의 후방 절반을 분해에 묶어 휴대하는 손놀림은 무엇인지, 얕은 하천을 건널 때 촉이 물살에 휘둘리지 않도록 창을 어떻게 뒤집어 쥐어야 하는지, 야간 경계 시 사리사를 말뚝처럼 세워 임시 방벽을 만들어 바람소리와 발자국을 가르는 요령까지 그는 하나하나를 몸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 훈련은 무기 다루기를 넘어 살아가는 방식을 개조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장창이, 어깨에는 곡식이 아니라 철과 목재가 올라앉았고 귀는 새벽의 피리 소리에 반사적으로 깨어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호흡에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되며 개인에서 집단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보병은 단독으로 나서면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정면은 쇠벽이지만 옆구리와 뒤는 언제나 얇은 막이었습니다. 필리포스의 대답은 병과의 봉합이었습니다. 하이파스피스타이, 팔랑크스의 이음매이자 좌우의 완충제는 지형이 울퉁불퉁하고 대형이 흩어지기 쉬운 요철 구간을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큰 방패와 짧은 창, 때로는 검을 들고 벌어진 틈을 문짝처럼 닫았습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돌파와 방어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이 하이파스피스타이였습니다. 반면 헤타이로이 기병은 번개였습니다. 팔랑크스가 거대한 강처럼 전장을 가로지르며 적 정면을 눌러갈 때 기병은 그 강이 만든 굽이 적의 곡선과 빈틈을 직선으로 꿰뚫었습니다. 쐐기진을 굳히는 동안에도 팔랑크스의 압박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었고 기병의 일격은 팔랑크스가 낸 금에 폭발을 얹었습니다. 그 사이 투창병과 궁수, 투석병은 살상으로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얇게 흩뿌려진 화살비는 적의 시선을 훔치고 방패의 각도를 흔들었습니다. 화살과 돌멩이 사이로 말발굽이 파고들 통로의 공백이 서서히 새겨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적 지휘관의 곁으로 화살이 비스듬히 날아들었습니다. 그가 잠깐 하늘을 보는 사이 전선은 이미 물결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요소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갈 때 병과 간 협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북의 기본 박을 맞추는 것은 팔랑크스, 현의 음색을 바꾸는 것은 경보병과 궁병, 금관의 굉음을 터뜨리는 것은 기병이었습니다. 리듬이 시작되면 적은 어느새 이쪽 박자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가 전장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이제 사례로 들어가시지요. 기원전 358년 필리포스는 일리리안의 강자 바르딜리스와 마주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 형 알렉산드로스 2세의 패전으로 마케도니아의 정예는 무너졌고 국력은 점여졌습니다. 새로운 편제와 훈련이 말이 아니라 힘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바르딜리스는 밀집 방진으로 정면을 단단히 막고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포스는 팔랑크스를 정면에 세워 충격을 받아냈고 대열이 숨을 고르는 순간 하이파스피스타이를 측면으로 굴려 적의 날개에 압박을 걸었습니다. 순식간의 빈틈, 방진이 외곽에서 안쪽으로 휘며 균형을 잃는 찰나에 헤타이로이가 쐐기를 박듯 돌진해 적진을 찢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지만 여운은 길었습니다. 승리는 첫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새 무기와 새 훈련의 신뢰를 얻었고 귀족들은 왕의 안목과 의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북서 변경의 위협이 반보 물러서자 필리포스의 시선은 남동, 에게해의 관문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응급처치의 장인이 아니라 수술 계획을 가진 의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시험장이 도래했습니다. 테살리아와 포키스를 휘감은 성전의 소용돌이, 특히 크로쿠스 평원이었습니다. 포키스의 오노마르코스는 용병과 경보병, 전차까지 불러 모아 마케도니아식 전진의 변수를 던질 조합을 꾸렸습니다. 필리포스는 먼저 바다를 움켜쥐었습니다. 해상 봉쇄와 기동으로 적의 보급을 조여들여 그가 원하는 시간과 평면에서 결전을 강요했습니다. 평원의 팔랑크스가 줄을 지어 서자 바람이 불 때마다 사리사의 숲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정면에서 본 적은 쇠의 숲만을, 위에서 본 신들은 하나의 무늬를 보았을 것입니다. 오노마르코스의 병력은 한 번, 두 번 기세 좋게 들이쳤지만 촘촘한 창끝과 깊은 층이 밀어붙이는 무게 앞에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필리포스는 추격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좌우 날개에 예비대를 두고 적의 기세가 세 번째로 흔들릴 때까지 박자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병의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 날개가 무너지는 찰나 팔랑크스는 밀도를 잃지 않은 채 각도를 틀어 새로 열린 측면으로 창끝을 정렬했습니다. 적이 받아낼 수 없는 파도가 일었습니다. 전황이 일방으로 기운 뒤에서야 참상이 따라왔습니다. 승자는 테살리아의 지위를 거머쥐며 그곳에 뛰어난 기병 전통마저 흡수했습니다. 북그리스의 지렛대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사리사 팔랑크스의 힘은 성벽 앞에서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작동했습니다. 할키디케 반도의 연맹 도시, 그 중에서도 오린토스는 성벽을 신뢰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공성전을 야전의 변주로 보았습니다. 공성탑과 운제, 공성추, 접근 참호와 갱도를 파는 기술자들의 손놀림은 팔랑크스가 벌어준 공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야전군을 격파하거나 적어도 성문 밖 들판에 묶어두는 동안 공성 장비와 선발 공병이 안전하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이동식 방패벽이 비를 피하듯 화살을 막아섰고
투석기와 초기 비틀림식 투석기가 성벽 위 수비를 눌렀습니다. 그것은 벽을 무너뜨리는 기술이라기보다 벽을 무너뜨릴 시간을 버는 전략이었습니다. 전장의 지배는 성안의 정치도 흔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자들은 투항을 말했고 강경파는 민심을 다잡겠다며 무리한 출격을 택했습니다. 필리포스는 이 장면을 몇 차례나 반복해 보았고 결말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성문은 결국 안에서 열리거나 오래되어 약해진 지점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돌과 석회로 쌓은 벽이 무너진 까닭은 공성추의 일격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외부의 리듬이 내부의 시간을 잠식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랑크스는 전술의 중심이었지만 결코 무적의 만능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험지와 좁은 협곡, 돌밭과 포도덩굴이 엉킨 고랑은 대형의 호흡을 깨뜨렸습니다. 창끝이 서로 엉키면 면은 순식간에 구겨지고 면이 구겨지면 수백 개의 몸은 개별로 쪼개졌습니다. 필리포스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과 시간을 집요할 만큼 관리했습니다. 길을 고르고 외교와 기만, 위협과 약속을 겹겹이 서적을 분리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팔랑크스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떠받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측면을 지킬 하이파스피스타이와 어느 쪽에서건 개입할 수 있는 예비 기병을 아꼈습니다. 도하와 가교, 도로 보수와 배수로 개설 같은 공병의 임무에는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퇴로를 보장하는 가교 부대는 대형이 흐트러질 때 벌어지는 도미노 붕괴를 막아내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는 리듬을 잃으면 악곡이 무너짐을 알았고 그래서 노래가 끊기지 않도록 언제나 다음 소절을 지휘봉 끝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팔랑크스의 힘을 떠받친 것은 전술 체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를 흔들어 놓은 재정과 인사, 그리고 일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동부 광산과 새로운 세수를 재편해 상비군을 유지할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균열 속에서 훈련과 병역을 일로 바꿨습니다. 보병의 동무들로 불린 핵심 보병인 페제타이로이는 더 이상 비상 소집된 민병이 아니라 급료와 장비로 결속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를 견딜 어깨와 사리사의 균형을 끝까지 붙잡을 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계절마다 되풀이된 재집결, 창대 교체와 금속 부품의 보수, 겨울철 진창길과 여름 먼지길을 버틴 발굽과 발바닥, 그 시간이 쌓여 병사가 되었습니다. 나팔의 음색과 피리의 장단은 각 신타그마의 사투리를 벗겨내고 전체 군대의 표준어를 주입했습니다. 전장에서 명령은 짧아야 하고 짧은 말은 훈련으로 미리 길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를 평시에 확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리사가 모든 물음에 같은 답을 들이대는 열쇠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물이 도랑을 넘치듯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날 팔랑크스는 얕은 곳부터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대비책이 쌓였습니다. 신호체계는 소리와 깃발을 겹겹이 얹어 중복을 만들었고 지휘 라인은 대리 지휘와 분산 지휘가 가능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전투가 뒤틀릴 때 마지막 줄은 대열을 되세우는 탱자나무 울타리였고 가끔은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적의 우세 병력을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탄 기병이 한번 흔들면 적의 수적 우세는 더 이상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장치가 고개를 돌립니다. 목적지는 그리스의 심장부였습니다. 아테네와 테베, 서로 다른 자부심을 품은 두 도시는 공통의 위협 앞에서 몇 번이고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민군은 전통과 기억으로 무장했고 전열에는 아직도 마라톤과 플라타이아이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추억으로 결속된 임시군이 아니었습니다. 북방의 산과 평야에서 사계절을 겪으며 다듬어진 직업군, 피리의 박자에 맞추어 걷고 말발굽의 리듬에 맞추어 찌르는 군대였습니다. 필리포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증명, 그리스의 언덕 위에서 그리스의 방식으로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의 언덕이 그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필리포스는 오른쪽에서 흔들리는 척 물러섰고 좌익에는 아직 젊은 아들이 말의 목줄을 당기며 창을 낮췄습니다. 오른쪽의 완만한 후퇴는 아테네의 전열을 찢어지듯 길게 끌어냈고 좌익의 급격한 쇄도는 테베의 정예를 향해 비스듬히 파고들었습니다. 기병의 쐐기가 박히는 순간 팔랑크스의 면은 또 한 번 각도를 바꾸며 새로 열린 측면으로 촉을 정렬했습니다. 전통의 용기와 새 질서의 기술이 마주친 자리에서 리듬은 끝내 새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리사 팔랑크스는 결국 긴 창의 승리가 아니라 긴 시간의 승리였습니다. 창 끝의 길이는 6m였지만 그 길이를 지탱한 것은 수천 번의 걸음, 수만 번의 구령, 계절마다 되풀이된 재집결과 수리, 병과 간의 연습과 실패와 조정이었습니다. 필리포스는 전장을 건반처럼 다뤘습니다. 한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다른 손은 화음을 바꾸어 전체 곡을 살려냈습니다. 고조 앞에 숨 고르기,
박자가 바뀌는 순간의 짧은 정적, 클라이맥스의 강타와 그 뒤를 잇는 여운까지 그는 전투를 소리의 시간으로 지휘했습니다. 곧 그 소리는 가장 큰 울림으로 번져갑니다. 언덕 위에서 바람은 어느 쪽을 더 세게 불었고 어느 대열의 발소리가 먼저 맞아떨어졌는지 누가 누구의 빈틈을 먼저 알아차렸는지 우리는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필리포스의 오른쪽이 물러서는 그 찰나 그의 아들은 왼쪽 날개에서 창을 낮추고 말의 목줄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역사는 그 순간 오래 기다려온 합창이 제자리를 찾은 듯 크게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부상은 전장에서만 빚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은 언제나 결과를 보여주는 무대였고 진짜 연출은 막이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달빛이 쓰러지는 새벽, 지도 위의 붓끝이 강과 능선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방에서 필리포스 2세는 혼인을 다리로 삼아 주변 왕가와 도시의 이해관계를 촘촘히 엮었습니다. 에피로스와의 결연은 서쪽의 평온을 보장했을 뿐 아니라 이웃 왕국 간 신뢰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테살리아에서는 위기 때마다 말을 대주고 빚을 갚아주는 후견인처럼 등장해 테고스로서의 권위를 누렸고 크로쿠스 평원에서의 승리로 그 지위를 굳혔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트라키아와 일리리아의 수장들과 때로는 포주와 고객 관계에 가까운 의존과 회유를 반복하며 마케도니아의 등 뒤를 잠재적 동맹과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말의 등 위에서 번들거릴 때마다 약속과 헌금, 포로 교환과 혼인 서약이 한 올 한 올 실처럼 감겼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의 수완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엠피폴리스와 피드나 포티데아이 같은 아테네의 이해가 얽힌 도시들을 타격할 때도 그는 결코 아테네와의 정면전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내부의 파벌을 활용하고 대사들을 움직이고 선물과 위협을 섞어 정치인의 혀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잉크 냄새가 퍼지듯 말은 서신으로 번지고 서신은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제안해 숨을 고르고 때로는 다른 전선에서 유리한 지점을 점유한 뒤 새로운 제안을 들이밀었습니다. 기원전 346년 필로크라테스 평화는 그의 손끝이 얼마나 민감하고도 단단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휴전의 숨틈에서 그는 금광의 수익을 코인으로 바꾸었고 그 코인은 병사들의 급료, 공성기술자의 일일 임금, 동맹 도시의 사절단을 맞이하는 연회의 비용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빛은 곧 창날의 번쩍임으로 장부의 숫자는 곧 군량의 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모아지고 또 흩어지는 움직임의 누적이 마침내 그리스 전역의 엘리트와 고병, 말과 창을 보이오티아의 들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대의 막은 이미 반쯤 올라가 있었습니다. 관중석은 고요했지만 땅속에서는 발걸음의 진동이 미세하게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보이오티아의 작은 도시 카이로네이아 근처 평원과 구릉지대는 그리스 전쟁사의 마지막 장대한 합창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햇살이 캐피소스 강의 물결을 얇게 깎고 풀잎 끝에는 밤사이 맺힌 이슬이 떨렸습니다. 한쪽에는 아테네와 테베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또 다른 한쪽에는 마케도니아의 완성형 군제가 있었습니다. 전장은 캐피소스 강으로 내려가는 완만한 능선과 낮은 언덕, 군데군데 협곡이 섞인 복합 지형으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합군은 전통적인 호플리테스의 두툼한 방진을 내세웠고 테베는 자존심의 정수 신성대를 오른쪽 요지에 배치했습니다. 아테네는 좌익에서 선명하게 깃발을 세우고 폴리스 시민군의 명예를 걸고 창을 맞부딪힐 태세를 갖췄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오른쪽 날개에 필리포스가 섰고 왼쪽 날개에는 그의 아들 아직 20살 안팎의 알렉산드로스가 위치했습니다. 중앙에는 사리사로 무장한 팔랑크스가 숲처럼 서 있고 그 좌우에는 하이파스피스타이가 경계처럼 붙었습니다. 후방에는 헤타이로이 기병과 예비대가 얇지만 견고한 근육처럼 배치되어 있었지요. 흙먼지가 낮게 일고 초여름의 열이 철과 가죽을 덮이던 그 순간 전투는 전통과 혁신, 자부심과 체계, 시민과 직업군 사이의 긴장된 대화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창끝이 햇빛을 받아 실눈처럼 반짝이는 사이 북소리는 심장과 보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전투 초반 필리포스는 오른쪽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품고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퇴각이 아니라 미묘한 불러들이기였습니다. 그의 보병은 물러나면서도 창의 각도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했습니다. 사리사의 앞줄은 짧은 리듬으로 숨을 고르고 뒤줄은 긴 창의 균형을 가다듬었습니다. 철과 나무가 부딪힐 때마다 얇은 떨림이 손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줄기로 올라탔습니다. 그의 오른쪽이 밀리는 듯 보이자
아테네 측은 승리를 감지하듯 전진했고 환호와 고함 속에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능선과 평지의 경계에서 연합군의 대오가 조금씩 늘어날 때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똑같은 거리를 정확히 유지했습니다. 차이는 미세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이런 미세함이 하나의 균열이 됩니다. 아테네 병사들이 지형의 굴곡을 따라 무심코 벌어놓은 간극은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훈련된 눈에는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려 온 자에게는 마치 저울의 바늘이 가볍게 흔들리는 순간처럼 명백했습니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고 흙먼지의 흐름이 틀어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왼쪽 날개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헤타이로이를 좁고 깊게 묶어 날을 세웠고 하이파스피스타이와 맞물려 자신의 정면을 밀며 대각으로 파고드는 관통선을 만들었습니다. 기병의 쐐기는 먼지 구름을 가르며 번개처럼 흘러들었고 말굽이 자갈을 터뜨리는 소리가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 틈으로 방패를 맞댄 경보병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사리사의 숲이 중앙에서 압력을 견인하는 사이 왼쪽의 집중 돌파는 연합군의 결합부를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테베의 신성대가 오른쪽에서 버티며 반격을 시도하자 마케도니아는 두 갈래의 무게를 동시에 실었습니다. 정면에서는 사리사의 침착한 밀어붙임이, 측면에서는 기병의 속도와 곡선이 테베 방진의 모서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신성대는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 용맹은 때로는 자리를 지키는 굳셈으로 나타났습니다. 굳셈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측면이 뒤틀릴 때는 덫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기병이 만든 파열구로 하이파스피스타이가 몸을 던지고 팔랑크스의 좌측은 각도를 살짝 틀어 그 구멍으로 압력을 흘려보냈습니다. 두께와 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합쳐지는 순간 강철의 대화는 비명이 됩니다. 창끝이 방패의 림을 미끄러지며 쇳소리를 긁어내고 쌓여있던 결의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반대편에서 아테네 병사들은 필리포스를 쫓고 있었고 그는 의도한 능선 너머의 경계로 그들을 걸어들여오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에서 올라탈 때 발은 무겁고 호흡은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방지는 이상적으로는 평탄한 곳에서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복에서는 누군가는 빨라지고 누군가는 뒤처집니다. 대형의 결이 풀리는 그 찰나를 정확히 겨냥해 필리포스의 오른쪽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령과 함께 대형을 멈추고 좌우 간격을 반뼘씩 조정시키며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드러나 있던 방패의 가장자리에 사리사의 촉이 박혔고 발끝이 걸린 이들은 뒤로 밀리며 옆의 동료와 어깨가 엉켰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던 돌처럼 단단하던 벽은 모래가 되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고 양쪽 날개에서 동시에 일어난 무너짐은 곧 중앙으로 번졌습니다. 전선은 더 이상 일직선의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휘어진 활줄 혹은 물결치는 새벽의 호수 같았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소리는 멀리서부터 흔들리며 다가옵니다. 함성은 갈라지고 북은 엇박으로 울리며 깃발은 제자리를 잃고 허공에서 길을 물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평원에는 침묵과 비명이 동시에 가라앉았습니다. 소수의 말이 서서히 어슬렁거렸고 깃발은 먼지 속에서 반쯤 기울었습니다. 테베의 신성대는 전원전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훗날 그들을 기리는 사자상이 그 자리의 기억을 대리하게 됩니다. 아테네 역시 지휘관급 사상자가 속출했고 장정들의 빈자리는 도시의 광장에서 더 크게 울렸습니다. 승리의 의미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본토에서 마케도니아와 맞먹어 군사적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는 독립적 세력은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필리포스는 이 승리를 복수의 칼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로잡힌 이들을 예우해 돌려보냈고 죽은 자들의 시신을 수습해 도시로 돌려보냈습니다. 패자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는 대신 다음 막을 함께 연출할 파트너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세운 것은 코린토스 동맹이었습니다. 패전의 재를 흩날리는 바람 대신 새로운 깃발을 올리는 손짓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코린토스 동맹은 패배와 복수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하나의 정치적 장치이자 새로운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틀이었습니다. 주요 폴리스의 자치와 기존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대신 대외 정책과 전쟁의 지휘권을 헤게모닌 자신에게 모으는 구조. 각 도시가 파견한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시네드리온이 설치되어 폴리스 간의 사소한 분쟁이나 내부의 반란을 금지하고 공통의 적에 맞선 공동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동맹군의 병력 배분과 보급, 항해권과 도로권, 심지어 전리품의 분배 규정까지도 표준화되었습니다. 전통을 날려버리는 파괴가 아니라 전통을 새로운 질서 안에 배치하는 수술. 스파르타만이 완강히 밖에 머물렀으나
스파르타조차 더 이상 예전의 도전적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의 돌기둥 사이로 서늘한 빛이 드나들고 서판에 새겨진 규정은 작은 긁힘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필리포스는 마케도니아 국경을 지키는 방어자가 아닌 헬라스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악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봉은 도시와 도시 사이, 항구와 고개 사이를 가로질러 박자를 나눴습니다. 다음 막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코린토스 동맹은 페르시아에 대한 보복전 혹은 정복전의 구호로 묶였고, 그 구호는 오래된 감정과 신생 국가의 에너지를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필리포스는 선봉대를 소아시아로 보내며 원정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선봉대는 헬레스폰트를 건너 교두보를 마련했고,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일부 도시에서 마케도니아의 이름을 들려주었습니다. 본대는 느리되 확실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공성 기술자와 목공, 교량공, 짐수레꾼, 보급장교, 회계관, 통역, 그리고 각 도시에서 파견된 보병과 기병까지, 금광에서 주조한 스타테르와 은드라크마는 배낭과 금고, 군마의 마구와 도시의 창고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대장간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부두의 저울은 새벽마다 다시 0점을 맞췄습니다. 도로가 닦이고 중간 보급지가 마련되고 곡물과 소금, 가죽과 못이 정해진 순서대로 쌓였습니다. 전쟁은 영웅들의 대결인 동시의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잔인하고 때로는 기묘한 선심을 씁니다. 막이 오르기 직전 누군가 무대 뒤에 끈을 불시에 끈듯 불확실성이 옅은 안개처럼 흘러들었습니다.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는 아이가이에서 개최된 혼인잔치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날은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와 에피로스의 알렉산드로스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행렬의 선두에 서서 승리를 장식하는 극장을 통과해 신전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금 장식의 소리가 서로 부딪히며 가벼운 음악을 냈고, 향연의 냄새가 뜨거운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칼날은 빠르고 소문은 느렸습니다. 단 한 사람의 경호병, 파우사니아스의 칼이 왕의 옆구리를 꿰뚫었고, 장례는 비명과 돌진, 충격과 각오가 뒤섞인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도시의 문 쪽으로 달아났다가 곧 추격대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벌어진 것은 이야기의 수풀이었습니다. 범인의 동기와 배후를 두고 온갖 설이 돌았고, 누군가는 궁정의 질투를, 누군가는 국제 정치의 어두운 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사리사 팔랑크스와 그를 둘러싼 완성형 국가 기계는 아직 식지 않았고 여전히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계를 몰아칠 손이 이미 충분히 자라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찰나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와 군대를 장악하고 주변의 불씨를 신속하게 밟아 꺼뜨린 뒤 아버지가 만든 길을 더 멀리, 더 거칠게, 더 찬란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장내의 횃불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행군의 북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필리포스 2세의 사리사 팔랑크스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전술적으론 깊이와 밀도, 그리고 병과 간 협동의 표준을 남겼습니다. 짧은 찌르기의 리듬에 익숙한 폴리스 병사들에게 그는 5, 6, 7줄이 동시에 앞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리사로 무장한 페제타이로이, 유연성과 기동력을 겸한 하이파스피스타이, 충격과 추격을 담당하는 헤타이로이 기병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지는 구성. 전장은 하나의 악보가 되었고, 각 병과는 자신에게 배당된 박자를 정확히 연주해야 했습니다. 북과 나팔 함성과 발구름이 얽혀 리듬을 만들었고, 그 리듬 위에서 창과 방패, 말과 사람이 하나의 음색을 냈습니다. 전략적으론 전장 선택과 시간 관리, 보급과 금융의 통합을 남겼습니다.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설지, 어느 지점에서 적을 갈라놓을지, 어떤 날씨와 어떤 지형이 사리사의 강점을 살리는지, 금광과 조폐소, 창고와 도로, 항구와 배, 초소와 봉화가 하나의 혈관망처럼 연결될 때 전쟁은 계절을 건너 뛸 수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정치적으론 분열된 폴리스 세계를 하나의 틀에 넣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도시가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 외부를 바라보게 만드는 공동의 구호. 동맹은 족쇄이자 보호장치였고, 그 양면성을 이해했기에 그는 동맹을 오래 쓰일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과거의 경쟁자들은 새로운 행군로의 좌표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그는 군대의 제도화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민이 수시로 갑옷을 꺼내 들고 농한기에 소집되어 전장에 나서던 시대에서 급료를 받으며 평시에 훈련하고 전시에 출정하는 직업군의 시대, 무기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훈련이 일상이 되자 전쟁은 더 이상 비상한 사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긴창은 단지 무기의 길이가 아니라 국가의 호흡과 길이가 늘어났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대형의 간격이 표준화되고 구령이 도시의 광장을 넘어 변방의 초소까지 동일하게 울렸습니다. 납품 계약과 군마의 사육, 가죽과 목재의 규격, 활시위와 화살촉의 호환성까지도 목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장인들의 손놀림은 규격의 선을 따라가고 창고지기의 필체는 계절의 변화를 닮아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제도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거친 지형에서 팔랑크스는 그리 날쌔지 못했고 산악이나 숲, 돌무더기 사이에서는 긴창이 오히려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기동전에서 개별 분대의 자율성이 떨어질 때 뜻하지 않은 금이 갈 수 있었고 측면과 후방이 노출되면 방어의 각도를 바꾸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도로 표준화된 강점은 그 자체로 취약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의 유산 위에 더 유연한 지휘와 대담한 기동을 얹었습니다. 기병의 회전과 보병의 전환을 하나의 호흡으로 묶고 하이파스피 스타일을 칼날처럼 전방으로 던지는 한편 팔랑크스를 망치질하듯 일정한 리듬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토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토대가 있었기에 탑이 세워졌고 탑이 있었기에 그 위에서 별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승리는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훈련의 시간, 재정의 축적, 제도의 설계, 외교의 계산이 하나로 맞물릴 때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돌을 깎아 만드는 성벽처럼 보이지 않는 결이 안쪽 깊숙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3부작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북쪽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답은 우연이 아니라 축적에 있습니다. 사리사의 길이는 훈련의 시간만큼 길었고 팔랑크스의 넓이는 국가의 야심만큼 넓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전쟁 영웅이라기보다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조율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악기를 고르고 연습실을 마련하고 연습 시간을 나누고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창고에 자물쇠가 잠기고 새벽마다 연병장의 모래가 다시 고르게 쓸리는 동안 박자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휘 아래 마케도니아라는 악단은 그리스라는 공연장에서 가장 완벽한 음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울림은 그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드로스라는 젊은 연주자가 무대에 뛰어들며 더 광활한 홀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움직인 시스템의 힘입니다. 긴 창을 든 보병의 숲 사이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은 역사라는 강을 따라 먼 데까지 전해집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대의 전장을 펼칠 때 우리는 이 바람의 소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전장을 바꾸는가? 무기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그 둘을 엮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인가? 필리포스 2세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리사를 들고 그 답을 전장 위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